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제 상승으로 출발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6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60억 매수하면서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의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고 1,780억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한 80억 정도 매수됐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2,400선, 2,500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상승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하고 나서 크게 매수를 없이 오늘도 560억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매도를 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던진 물량을 기술적인 이 반등을 위해서라도 좀 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보험 투신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만 지금 이제 코스피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1월달 이제 이 설 지나고 나서 좀 반전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700 초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이제 큰 이 계단의 저항을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의 지금 하락을 달성했고 21선 찍고 이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가 모두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 위주로의 이 움직임이다 보니 코스닥도 그런 이 전체적인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에서야 좀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매도했고요. 전날 매수했던 거 이제 그 이상으로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크게 지금 매수 없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은 이 매도가 반복되고 있고 좀 더 매도에 힘이 실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지수가 아직 별다른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지나고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 일본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발표, 트럼프의 취임식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올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조금 다우 오르고 나스닥은 좀 떨어져서 뭐 부합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니케이도 마지막에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종합도 같이 떨어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해외 증시들이 모두 조정을 받거나 좀 약세를 띠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458.5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환율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1450원, 1470원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조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올라가면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왔다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 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당겨진다면 정말 이제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145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는 PPI 지표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표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P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우 지수라든지 그런 나스닥이 장전에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좀 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나스닥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아직도 경계를 하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니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이 CPI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확인을 해야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긴 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대한 일회성인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에 대한 흐름이 12월 중순부터 이미 그 하락세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PPI 지표는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또 PPI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이 시장에 이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오늘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증시는 덤덤하게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시는 0.5%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 지표가. 그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0.4% 정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CPI 지표가 10시 반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10시 반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만 보더라도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이제 한 달치를 보았을 때 12월 중순부터 바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70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77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거의 10% 가까이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지금 이제 4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올라가면서 진행 중이고요. 한 달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천연가스 원유만 하더라도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PPI 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 떨어진 지표가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말고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혹시라도 높게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는 지금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는 듯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지표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한 달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상승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지표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 달러엔 지표 N달러가 이제 중요합니다. 한 달 지표로 봤을 때 158엔을 계속 이제 벽을 치고 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 N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말은 엔화에 대한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엔화에 대한 강세가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일본의 이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득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반년에 한 번 하겠다라고 또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2025년 일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BOJ가 금리를 0.75%까지 올리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엔화에 대한 이 환율이 너무 지금 이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한번 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진작 이제 12월부터
그 가능성이 예상이 되었는데 12월에는 조용히 넘어갔고요. 이 1월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 주 이제 23일이죠. 그때 23, 24일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 리스크는 이제 금리에 대한 차이가 좁아지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일본의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속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국과 이제 일본의 이 국채 금리도 점점 차이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자금을 보았을 때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4.7%대로 PPI 지표가 낮게 나왔음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4.8% 근방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아직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 오늘 발표되는 CPI 지표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치솟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CPI 지표가 낮게 나와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시장에 좀 더 안정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만약이라도 이제 높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장이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PI,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이 이 CPI 지표에 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금리를 덜 떨어뜨리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1월 달에도 23일, 24일에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이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설 연휴가 또 길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이탈하는, 연휴 전에 정리하는 그런 추세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이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계속 한번 이 중요한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1% 올랐고요. 23,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지금 24,400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00원 정도 올라서 진행 중입니다. 일별 거래는 500만 주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좀 올라왔고, 1월 14일부터 해서 계속 거래량은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힘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1월 10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만큼 그 이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필요한데요. 며칠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와 같은 그런 이 확실한 소식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고요. 점점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호재에 대한 상승 힘이 좀 부족했을 때 혹여라도 이제 CPI 지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시에 대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승분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이제 깜짝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거래량을 또 죽인 채로 횡보를 하다가 증시에 대한 하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든지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1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증시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코스피에 대한 약세 대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합 수준으로 다 마무리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중에서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78,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9만 주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 10만 주, 투신이 16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16만 주 매수하면서 또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투신도 최근에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열심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확실히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다시 좀 매수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에 또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당장에서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은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었고요. 10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매도 잔고를 매일 보지 않고 있고 오늘자로는 이제 96만 주까지 97만 주 정도까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감소가 계속 나올지는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또 한번 주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월 정도 들어갔을 때 또 한번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는 좀 많이 상환이 되었고요. 오랜만에 이제 61만 주까지 상환이 되면서 1180만 주 정도까지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차 잔고가 1200만 주 수준에서 1100만 주까지 또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외국계에서 HSBC가 조금 매수를 했고 그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거래원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 외국인 추적 물량이 8만 1000주 플러스에서 50만 주까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대차 잔고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외국인 보유율이 23.89%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실매수가 훨씬 많다라는 뜻이고요. 대차 잔고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올라야 된다. 요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기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전망이 확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서 이제 IPO를 한다라고 합니다. IPO라는 것은 이제 기업 공개고요. 그리고 이는 주식의 시장에서 상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이제 현지 언론 매체와 관련 업계들을 대상으로 상장 의사 발표를 진행했고 오늘 27일까지 주당 공모 가격, 일정 등 공식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민간 발전 기자재 생산업체가 체코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두산 스코다 파워에 대한 이 비전이 밝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의 증시에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증시가 상장되었을 때는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자재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세계에 이제 540개 이상의 전기 터빈을 공급해온 만큼 체코 내에서도 뼈대 있는 기업이거든요. 2009년에 이제 체코 현지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스코다 파워가 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제3의 기업과 또 협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사업처를 이제 발족을 해서 이렇게 이제 3월까지의 본계약을 최종 계약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인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인력까지 100여 명을 대규모 투입해서 무조건 이제 본계약에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식적으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수출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 사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CEO가 그만두었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CEO를 선출을 할 텐데, 그 CEO에 대한 성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CEO를 다시 선출하는 그 과정이 또 길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또 이 해결 과정이 또 애매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국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체코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채굴과 농축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월 13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 우라늄 자원을 활용해서 핵 연료 개발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라늄 채굴, 농축, 옐로우 케이크 생산 등 이 자국의 모든 광물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옐로우 케이크라는 것은 천연 우라늄 원광석을 가공한 농축 우라늄 분말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연료 제조 과정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결국에는 사우디에 대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계속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 때는 좀 제재를 해왔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우디가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리고 그 틈새에 지금 이제 한국이 또 껴있거든요. 결국에는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이 원전 사업이 중국과 할 것이냐 혹은 한국과 할 것이냐를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이슈들은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지연이 되었죠. 근데 결국에는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는 또 미국과 협력해서 이제 우라늄 이 농축 혹은 이제 우라늄에 대한 원료를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이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 결국에는 우라늄에 대한 생산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력 발전도 결국에는 이 농축된 우라늄이 이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그 자원이 없다면 이 원전에 대한 이 에너지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라늄에 대한 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특히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하는 국가들끼리의 신경전 속에 제2의, 제3의 그런 이제 대체 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우라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캐나다라든지 이런 이제 사우디 혹은 이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중앙아시아도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는 분위기 봤을 때는 한국과 조만간 이 중동과도 인연을 다시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는 지금 이제 투와이크 주단조 공장이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5월 정도면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상황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이제 야당이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에너지 간담회를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16일에 이 야당의 에너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간담회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건가, 아니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인정을 하고 일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원전 에너지를 적절하게 섞어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개통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마냥 계속 미룰 수만은 없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우리나라에 맞게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저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탈탄소와 함께 기저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전 에너지를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뭐 어떤 에너지 간담회를 하던 갑작스럽게 우리 원전 동의합니다 라고 180도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아무튼 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이 국내 상황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 이후에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추세도 좀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 재생에너지도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태양광을 더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별로 이제 달갑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풍력 에너지 시장이 커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그리고 100기가와트라고 해서 수십 년간 몇 기가 수 기가와트씩 매년 이제 건설할 예정인데, 혹여라도 이제 초도 호기들 이제 첫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낮고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고 공사에 대한 비용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 상황은 계속 봐야 되고요.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사고 날 걸 대비해서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지, 그 사고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 사고의 원인인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위험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지만 좀 올바른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야심찬 시장 중에 하나인 베트남 시장, 상당히 주목만 하고요. 최근에 이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주목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가 또 이제 이 주요 인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인사들을 연쇄 방문을 했고, 이 빈 부총리라는 이 사람이 두산 비나 법인장과 회동한 후에 6일 만에 이제 사업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꽝흥 아이성 최대 FDI 기업에 이제 호평을 내렸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비나도 베트남 내에서 상당히 또 인지도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이 발전 입장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성장에 맞게 에너지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화력 발전을 이전처럼 마냥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와 적극 협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최적 항공 엔진 연소기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 시험 과제 계약 체결을 했고요. 연소기를 시제작하고 이제 리그 이런 시험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연소기 개발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엔진을 개발하고 이제 이 연소기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한 이 고온 부품 관련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잘 진행되지 않을까. 가스터빈도 상당히 큰 압력, 큰 이제 온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공 엔진까지 이 섭렵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정말 이제 국가에서 빼낼 수 없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들이 좀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도 꾸역꾸역 증시를 이겨내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내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체코 원전을 떠나서 이제 제3의 이런 사우디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큰 상황들이 계속 나온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진행하고요. 오늘 이제 10시 반쯤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